에서 배제되고 있다. 맞습니다. 왜 배제되느냐? 의사들의 갑질 독점 때문입니다. 빤합니다. 자, 만성질환 관리제, 장애인 주치, 한의사가 참여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지금 질환이 고혈압 당뇨병입니다. 고혈압이, 모든 고혈압이 자동으로 다 양방에서만 딱 치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 고혈압이 있습니다. 또 발병 6개월 이내의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 고혈압이나 발병 6개월 이내의 고혈압은 한의사가 한약으로 치료하면서 생활관리 등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독자적으로 한의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중등도 고혈압, 중증 고혈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약을 같이 써서 병용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보다 당뇨에 그 환자들의 그 약제 투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혈압은 약을 쓰면 비교적 잘 관리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나 당뇨는 생활을 통째로 바꿔야만 되는 질환이에요. 다들 아시던 것처럼. 왜냐하면 쫄대를 못하면 저혈당 쇼크가 오죠. 그러니까 내가 약만 먹으면 해결되는 이런 병이 아니라 내 생활을 정말로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많이 굶어서도 안 되고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생활 관리를 일정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죠. 당연히 약 열심히 잘 못 먹죠. 왜냐하면 약을 먹는다고 해도 관리가 어려우니까. 당뇨도 내당능 장애가 있습니다. 내당능 장애에 사람들이 약을 먹기 시작하느냐?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당뇨도 6개월 이내에 초기 당뇨가 있습니다. 내당능 장애나 초기 당뇨는요, 한의사들이 생활 관리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등도 중증의 당뇨병이 있을 것입니다. 당뇨 합병증도 있겠죠. 역시 한방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한의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관리제를 정부가 시행을 할 때 의사는 당연히 포함되고 한의사도 포함이 되면 내당능 장애, 경계 고혈압, 발병 6개월 이내에 초기 단계에서 약을 쓰기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태일 때, 생활관리가 주된 역할을 하는 단계일 때 한의사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 뭐가 손해겠습니까? 한의사가 도저히 관리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면 한의사도 의사에게 보낼 것이고 환자도 한의원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 선택권은 국민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미리부터 한의사는 통째로 빼고 갑니까?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장애인 주치의 보십시다.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 민간 차원에서 했던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도 했어요. 내용이 어땠느냐 하면요. 장애인 주치 산업은 기본 주치의로서 기본 관리를 하는 것과 주장애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주장애 관리는 이미 자기가 다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장애인들도 우리보다 장애인들이 더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질병들이 많죠. 이를테면 통증도 더 쉽게 느끼고요. 온몸에 통증도 더 많고 소화도 더 안 되고 머리도 더 아프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편함들을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가까운 병원 휙 가면 되지만 장애인들은 웬만큼 아프다고 휙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장애인 주치의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장애인 일반 건강 관리를 가능한 한 방문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건강관리는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의사와 한의사가 같이 장애인 주치 사업을 했었어요. 그 시민운동단체에서 했었거든요. 하니까 어떻게 됐냐.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한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싶어하고 한의사를 주치의로 둔 그룹에서 주치의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왔느냐. 내과 선생님이 장애인 주치의가 돼서 방문을 하면 아프다 그러면 타이레놀 밖에 못 주는 거예요. 한의사가 방문을 하면 머리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 침 놓고 배 아프다 그러면 배에 뜸 뜨고 무릎 아프다 그러면 무릎에 핫팩 대고 뭘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한의사를 더 주치의로 두고 싶어하고 한의사를 주치의로 둔 그룹이 만족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만약에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한의사를 애초에 배제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애인 입장에서는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선택권 자체를 배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의사도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한의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의사를 선택하겠죠. 한의사가 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의사한테 가면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강제로 한의사를 주치의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전에 미리 배제를 하냐고요. 이게 처음에 복지부 시범사 계획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장의 중심으로 가면서 주장의 중심으로 가려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병원 중심으로 바꾸면서 한의사를 뺐다가 다시 일반 관리 중심으로 가면서 의원 중심으로 바꾸면서 처음에 들어있었던 한의사가 빠진 상태로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저 이거 복지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포함돼야 될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뭐가 이익인지를 적시하시라. 선택권을 가지는 것 자체로 저는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 경계고혈압, 내당능장애, 6개월 이내, 또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상의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한의학 등의 측면에서 저는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원화와 통합의료로 가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되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갈등이 전체 보건의료계 갈등의 80% 차지합니다. 보건의료계는요 이해관계자가 많은 집단입니다. 여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싸우고요.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싸웁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도 싸워요. 아까 보톡스라든지 피부 레이저는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싸움이에요. 싸움 많은 데입니다. 원래 전문가들이 여러 직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직역들을 통틀어서요 80%를 의사와 한의사의 싸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상이 같거든요. 의사와 한의사는 대상이 같아요. 치과의사와 의사는 대상이 달라요. 어쨌든 간에 치과의사는 이빨하고 입속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치는 영역이 있는데 한의사와 의사는 겹치는 영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부 싸울 거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원화된 상황에서는요.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이거냐 내 거냐를 두고 싸웁니다.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마주보고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박대로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의료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나 한의사나 공동 영역이 생기고 같이 쓰면은요 서로 얼굴 마주보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경쟁해서 이겨야죠. 국민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마켓 쉐어를 높여야 되잖아요. 아이고 의사보다는 제가 낫습니다. 아이고 한의사보다는 제가 낫습니다.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그럴 거란 말이죠. 자, 이원화된 상태에서는 의사와 한의사가 마주보고 갈등을 하게 되지만 면허가 통합이 되게 되면 갈등이 아니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저는 일원화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학문의 융복합 발전이 있습니다. 학문은 하나의 학문이 스스로 성장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물들도 있지만 다른 학문과의 인터액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제일 많이 쓰는 한약이 대건중탕이라는 약이에요. 이게 약당 4개 섞은 거거든요. 촉초, 건강, 인삼, 교이 그 4개의 약을 섞은 한약입니다. 이 약이 인간에게 알려진 지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이 넘은 한약입니다. 대건중탕이. 그런데 이 대건중탕이요 일본의 외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처방입니다. 외과 의사들을 왜 쓰느냐? 개복 수술을 하고 나서 장이 퇴색될 우려가 있을 때 이 대건중탕의 수술 후 대건중탕의 투여가 장의 퇴색을 예방해 줍니다. 장의 유착도 방지해 줍니다. 일본의 임상시험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쓰죠. 중국에서는 침으로 마취도 합니다. 한의사가 침으로 마취하고 나면은 의사가 수술하는 시기죠. 이런 게 학문의 융복합 발전이에요.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외과 의사가 한약을 쓸 수 있습니까? 무면허 의료 행위로 잡혀가요. 우리나라 수술실에서 한의사가 마취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마취 과정에서 침을 같이 쓰면
양약으로 마취하는 동안에도 마취 수능도가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못하죠. 왜냐? 이원화된 체계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려면 학문의 융복합 발전이 촉진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의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국민 불편 해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발이 삐어서 한의원 가면 이게 인대가 늘어난 건지 뼈가 부러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방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한의원 다시 와야 돼요. 불편하죠. 돈도 더 듭니다. 진찰료 양쪽에 내야 돼요. 심정적으로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양방 가면 왜 이런 걸로 한방 치료 받냐고 쫑코 먹어요. 감정 비용도 써야 됩니다. 서로 간에 맨날 싸우다 보니까 환자를 원활하게 트랜스퍼 하지도 못해요. 싸움만 해요. 국민이 불편합니다. 일원화된 체계가 되면 국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갈등 해소, 학문의 융복합 발전, 국민 불편 해소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의료 일원화를 하겠다라고 제가 발표했다고 했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2020년까지 의료 일원화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에 의료 일원화 합의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2015년에 여러분들 아까 보신 자료 있죠? 2015년에 의료 일원화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2010년에 실패했고 2015년에 실패했으니 저는 2020년에 성공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2020년에 의료 일원화가 완성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러나 CVID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D는 디시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CVI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0년까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원화 합의를 하는 것을 여전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최대집 회장님도 일원화 합의를 하겠다는 선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선의가 의협 내부를 설득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한 거죠. 언젠가 의협 내부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나서서 의료 일원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저는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 독점 구조 철폐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